누가 감히 내 딸의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나요? 헬리콥터 소리가 결혼식장 상공을 가득 채웠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했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손님, 분홍색 한복을 입은 그녀가 헬리콥터에서 내리자 신부의 얼굴에선 모든 슬픔이 사라졌어요. 딸 결혼식에 엄마가 빠지는 법은 없죠. 단 한 문장으로 30년간의 인생이 압축된 순간이었습니다. 우아한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녀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럼 지금부터 세상의 편견에 맞서 홀로 딸을 키우고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당당히 지켜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부산 자갈치 시장은 벌써 생명력으로 가득했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저는 또 어김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년째 같은 자리, 같은 시간이었죠. 내 몸은 이제 이 시간에 스스로 깨어났어요.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이고, 손가락을 또 베었어요. 날카로운 칼날과 미끄러운 고등어 비늘 사이에서 벌어진 작은 사고였죠. 하지만 이런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흐르는 피를 얼음에 문지르고 다시 칼을 잡았어요. 흉터 위에 또 다른 흉터가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손을 내려다봤어요. 거칠고 투박한 이 손. 한때는 부드럽고 고왔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무수한 상처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은 내 자랑이기도 했어요. 민주를 키워낸 손이니까요. 민주. 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이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시린 새벽 공기도 녹일 것 같은 따스함이었습니다. 20살, 그때 저는 임신한 몸으로 서울을 떠났어요. 화려한 대저택에서 도망치듯 떠나온 날이 생생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어요. 가방 하나에 생필품만 담아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죠.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잘 살자.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약속이었어요. 절대 지키고 싶은 약속이었습니다. 처음 자갈치 시장에 왔을 때의 혼란스러움이 떠올랐어요. 시끄러운 목소리들, 비릿한 냄새, 낯선 시선들,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몇 년 전 돌아가신 친척 할머니가 알려준 이곳이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어디서 왔어? 이런 곳은 처음이지? 처음 만난 옆 좌판의 할머니는 저를 딱하게 여기셨어요. 뒤뚱거리는 배를 보시더니 말없이 작은 공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내 시장 생활이었어요. 민주가 태어났을 때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두렵고 외로웠죠. 하지만 민주가 내 품에 안겼을 때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 작은 손가락, 주름진 얼굴, 작은 하품까지 모든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겨우 한 달 만에 시장으로 다시 나왔어요. 민주를 등에 업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가 내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는 시장의 딸이 되었어요. 저 애기 엄마 참 대단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단지 민주를 위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한 끼 한 끼를 벌어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민주의 웃음소리가 내 모든 고단함을 씻어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좌판 위에 비닐을 덮으며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그때 옆 좌판의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 그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날 밤 민주와 함께 따뜻한 온돌방에서 잠들며 처음으로 서울을 떠난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어요. 민주는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민주의 머리를 빗겨주는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민주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 글자가 춤추는 것 같았지만
민주의 영리함에 놀라곤 했어요. 엄마, 이거 맞아? 민주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부자보다 부유하다고 느꼈어요. 민주가 중학교에 들어간 해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어요. 손님이 뜸한 시간에 멀리서 뛰어오는 민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복이 비에 젖어 있었지만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전교 1등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민주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주변 상인들도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가게를 일찍 닫고 민주를 데리고 근처 중국집에 갔어요. 짜장면 2그릇을 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주 정말 자랑스러워. 중학교, 고등학교. 민주는 항상 최고였어요. 공부뿐만 아니라 사람 됨됨이까지. 어떻게 이런 아이로 자랐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뒤에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민주가 고3이 되던 해 가장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어요. 이미 적금도 들고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좌판을 2개로 늘리고 위판장 일까지 병행했습니다. 서연 씨, 그렇게 무리하다 쓰러질라. 주변 상인들의 걱정에도 멈출 수 없었어요. 민주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손은 더 거칠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그 노력 끝에 민주는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말로도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민주는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이 30년 세월의 모든 고단함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어요. 대학 생활 동안 민주는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방학이면 부산으로 내려와 제 일을 도왔어요. 민주의 손길은 언제나 능숙했습니다. 시장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민주가 사법고시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민주를 믿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내 딸이었으니까요. 합격 발표 날 시장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생선을 건네며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엄마. 민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합격했어요, 엄마. 제가 합격했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좌판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30년의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도망치듯 떠나온 그날부터 민주를 업고 생선을 팔던 날들, 손가락이 베어 피를 흘리던 순간들, 민주가 전교 1등 했다고 뛰어오던 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민주를 위해 따뜻한 우유를 준비하던 순간들, 모든 것이 값진 것이었어요. 모든 고통이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민주, 정말 잘했어. 주변 상인들이 몰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울기만 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움, 감사함,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민주의 어린 적 사진을 하나하나 꺼내보았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유치원 소풍 가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요. 이제 민주는 검사가 되어 세상에 나아갈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고등어를 손질하겠지만 내 딸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손가락에 상처를 어루만지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상처가 내 훈장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훈장이라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내 가슴 속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부산의 바다. 30년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이곳에 왔던 20살 서연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딸을 키워낸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이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민주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은 터질 듯이 벅찼어요. 시장 사람들에게 자랑하느라 목이 쉴 정도였습니다. 내 딸이, 그 작은 등에 업히던 아기가 이제는 법정에서 정의를 선언하는 판사가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쁨 뒤에는 항상 현실이 따라오는 법이었죠. 민주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겨우 주말에만 부산에 내려올 수 있었어요. 바쁜 업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밤 전화로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그리움을 달래야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민주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딸의 표정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의 감이라고 할까요? 민주의 볼이 살짝 상기된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민주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배 판사의 소개로 준혁이라는 남자를 만났다고 했어요. 건설회사 후계자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저택에서 도망쳐 나온 지 30년, 그 세계와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주의 눈빛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카페에서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는 민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준혁이 민주의 직업과 신념을 존중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준다고 했습니다. 엄마, 준혁 씨는 제 배경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민주의 말에 긴장했어요. 시장 아줌마의 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의 다음 말에 놀랐어요. 엄마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엄마를 존경한다고 했어요. 혼자서 그렇게 딸을 키워낸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고단한 삶을 알아봐준 사람이 있다니. 준혁에 대한 호감이 싹 텄어요. 한 달 후 민주가 다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준혁과 함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준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맑고 진실된 눈이었어요. 준혁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고급 과일 상자와 함께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부산의 유명한 전통찻집에서 가져온 고급 차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차를 좋아한다는 사실까지 기억해 왔더군요. 민주가 말했겠지만 그 작은 배려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작은 집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손님용 슬리퍼도 제대로 없었어요. 하지만 준혁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방바닥에 앉아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어요. 자갈치 시장에서의 생활, 민주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가 조심스럽게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어요. 다음 달에 서울에서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를 갖자고 준혁의 부모님이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준혁의 집안은 서울의 대형 건설회사 오너 가문이었습니다. 그들과 내가 어울릴 리 없었어요. 하지만 민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생전 처음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가락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민주가 준비해준 분홍색 한복이 가방에 들어 있었습니다. 대여한 것이라고 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한복을 입는다고 생각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민주의 작은 원룸에서 준비를 했어요.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분홍색 한복이 시장에서 일하는 거친 손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옅은 화장을 했지만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민주의 말에 웃으려 했지만 입술만 떨렸어요. 준혁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약속 시간이 되어 준혁이 차로 우리를 데리러 왔어요. 오늘의 준혁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한 듯 굳은 표정, 어색한 웃음. 그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민주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딸의 손길에서 힘을 얻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의 부모님은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최 여사는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이었고 최 회장은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품위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순간 최 여사의 시선이 나의 손에 머물렀어요. 굳은 살과 흉터가 가득한 내 손. 순간 손을 숨기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은 내 자랑이자 훈장이었어요. 당당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급 한정식은 평소에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할지 몰라 민주의 행동을 따라했어요. 젓가락질이 서툴러 보일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민주 양은 정말 훌륭하네요. 중앙지법 판사라니 대단합니다. 최 회장의 말에 민주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어진 최 여사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부산에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판다고.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그 말에 최 여사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민주 양을 키우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환경이라는 표현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곳에서 자란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주를 위해서였어요. 준혁은 내내 불편한 듯 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부모님 앞에서 작아진 모습이었어요. 가끔 나와 눈이 마주치면 미안하다는 듯 작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민주 양과 준혁이의 교제를 응원합니다만 최 회장의 말에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만이라는 작은 글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곧 미국 지사 근무를 위해 뉴욕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2년 정도 체류할 텐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그 질문은 민주에게 던져진 것이었지만 내 가슴에 돌멩이처럼 떨어졌어요. 민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혁도 놀란 듯했어요. 아마도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 끝났어요. 헤어질 때 최 여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서연 씨, 민주 양을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겠어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돕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뜻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임신한 몸으로 이 길을 반대로 달려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지금은 딸을 위한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좋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너무 달랐습니다. 민주가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내 딸의 강인함을 믿었지만 그들의 세계는 내가 경험해 본 세계였어요. 얼마나 차갑고 냉혹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바다 냄새가 반겨주었어요. 이곳이 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민주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서울의 법원? 준혁의요? 아니면 뉴욕? 집으로 돌아와 한복을 벗고 평소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그저 평범한 시장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민주의 선택을 지지해야 할지, 경계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민주였습니다. 도착했는지 걱정된다고 했어요. 딸의 목소리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뭐든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요. 엄마 사랑해요. 민주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걱정, 모든 불안이 순간 녹아내렸어요. 그래,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우리는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직감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냈으니까요.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할 겁니다. 언제나처럼 고등어를 손질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이니까요. 그리고 그 삶이 민주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내 삶이에요. 상견례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민주와 준혁은 결혼을 결정했고 서울의 모든 것이 마법처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전화로 결혼 준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최 여사가 웨딩드레스 샵 예약을 잡았다는 소식, 예식장을 이미 정했다는 이야기,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고 있다는 말. 모든 것이 저와 상의 없이 진행되었죠. 전화 너머로 민주의 목소리가 점점 지쳐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어머님이 모든 걸 알아서 하세요. 민주의 말에 담긴 미묘한 불만을 감지했지만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주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니 그분의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결혼 준비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고요. 어느 날 민주가 부산에 내려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이 웨딩 촬영 때 엄마도 함께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가슴이 콕 찔렸습니다. 최 여사의 의도가 분명해졌어요. 그녀는 저를 이 결혼에서 배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아줌마가 자신들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민주는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딸의 결혼식에서조차 저는 주변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민주를 위한 한복을 준비하려 했지만 최 여사가 이미 맞춰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며느리 한복을 준비하는 것은 전통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맞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객 명단에 시장 사람들도 넣어야 해요. 민주의 말에 작은 위안을 얻었어요. 30년간 함께한 시장 사람들, 민주를 함께 키운 이웃들을 초대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소망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2주 전 최 여사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 차가운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서연 씨, 하객 명단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장 사람들의 초대를 거절하는 내용이었어요. 최 회장의 사업 파트너들, 정치인들,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라 분위기가 맞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해해달라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억울했지만 민주를 위해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혼식 일주일을 앞두고 또다시 최 여사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서연 씨, 미안하지만 결혼식에 오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딸의 결혼식에 가지 말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객들과 분위기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는 분이 오시면 회사 이미지가, 물론 민주를 위한 걱정이에요. 민주도 판사가 됐으니 새 출발을 깔끔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년간 민주를 키우며 겪었던 모든 고통과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딸의 결혼식에서조차 저는 부적절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남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민주를 서울법대에 보내지 않았을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민주의 꿈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최 여사가 한 말을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엄마 없는 결혼식은 안 해요. 절대로. 민주의 흐느낌 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모든 게 제 탓 같았어요. 제가 시장 아줌마가 아니었다면, 고등교육을 받았다면, 더 품위 있게 행동했다면.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제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왔고 민주를 훌륭하게 키워냈으니까요.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떨리는 목소리로 민주를 안심시켰어요. 결혼식에 가지 않겠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가 오지 않으면 결혼식을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뿐인 딸의 행복과 제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물러서야 할까요?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까요? 새벽녘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민주의 친부가 건넸던 명함이었어요. 강 회장의 명함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해.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때는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혼자서 키우겠다고, 그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30년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민주를 위해 그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 그럴 수 없었어요. 그건 제 자존심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에게도 상처가 될 거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민주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명함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건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나갔어요. 평소처럼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어요. 이 할머니가 제 표정을 보고 다가오셨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이 할머니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최 여사의 전화,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 민주의 울음. 모든 것을요. 이 할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30년 전 제가 임신한 채로 시장에 왔을 때부터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시장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소식을 들은 상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런 결혼식은 취소해 버려야 해. 우리가 가서 항의하자. 민주 엄마 없이 무슨 결혼식이야. 그들의 분노와 지지가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제 문제가 시장 전체의 싸움이 되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민주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딸의 결혼이 망가지는 건 원치 않았어요. 결심했습니다. 물러서기로 했어요. 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민주야, 엄마 생각해봤는데 결혼식은 예정대로 하자. 엄마는 안 갈게. 민주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몸이 좀 안 좋다고, 긴 여행이 부담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일이 바쁘다는 핑계도 댔어요. 민주가 쉽게 믿지 않았지만 계속 설득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돼. 결혼식은 그냥 형식이야. 우리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민주를 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어요.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민주의 첫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모든 순간에 제가 있었어요. 유일하게 제가 없을 사진이 곧 생길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주의 결혼식 사진에는 제가 없을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유난히 많은 밤이었어요. 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부디 우리 민주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어머니로서 바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딸의 행복. 그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 자리를 내어줄 수 있었어요. 비록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민주의 웨딩드레스 차림이 그려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겠죠.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보지 못해도 민주는 행복할 테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란 그런 존재니까요. 자신의 행복보다 아이의 행복을 우선하는 존재.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결심이 굳어졌어요.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에 가지 않겠다고, 민주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기로 했어요. 비록 가슴은 찢어질 것 같지만 그것이 민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서랍에서 강 회장의 명함을 꺼내 바라봤어요. 30년 전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다른 선택을 했다면 오늘의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그런 생각은 소용없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의 행복뿐이었습니다. 명함을 다시 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떤 선택이 옳은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민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결혼식보다, 어떤 형식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 괜찮아, 서연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30년 전 임신한 채로 부산으로 오던 날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처럼요. 그때도 이겨냈고 지금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민주를 위해서라면요. 서랍 속 명함을 들여다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노란빛으로 바랜 종이 위에 인쇄된 강 회장의 이름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 민주의 생물학적 아버지. 그리고 제 첫사랑이자 가장 큰 상처였죠. 아침이 밝아올 무렵 결심했어요. 명함 뒷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번호를 쓰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놀랍게도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30년 전과 똑같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지만 민주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오후 부산의 조용한 카페에서 강 회장을 만났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모습이 30년 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민주가 결혼한다는 사실, 그리고 최 여사가 저에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이야기까지.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더 이상 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강 회장의 표정이 순간순간 변했어요. 놀라움, 분노, 후회, 슬픔. 모든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더니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 우리를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최 회장에게 전화해서 이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민주의 결혼식에 저를 당당하게 참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나요? 민주가 첫 걸음마를 뗄 때, 첫 글자를 쓸 때, 학교에 입학할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 모든 순간에 그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영웅처럼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30년을 혼자 버텼는데 이제 와서 그의 도움 따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제 딸이고 제가 혼자 키웠으며 그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요.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에 그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당신을 찾아보지 않은 것, 민주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 모든 책임을 회피한 것,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딸을 보고 싶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강 회장은 서류 가방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민주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기사였어요. 그 밑에는 최연소 여성 판사 임명이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모두 민주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는 멀리서나마 민주의 소식을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날 용기는 없었지만 딸의 성장을 지켜봤다고요. 후회와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다고 했어요. 딸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버지의 아픔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그의 후회가 진심일지라도 그것이 지난 세월의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않으니까요. 나는 그저 민주가 행복했으면 해. 제 말에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소한 그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민주의 행복을 바랐어요. 카페를 나서며 강 회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새로운 명함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어요. 강 회장과의 만남은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녀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려줘야 할까? 그동안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민주가 어릴 때부터 물어볼 때마다 그렇게 대답해왔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민주는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30년간의 거짓말을, 친부의 존재를 숨겨온 것을 생각할수록 괴로웠어요. 결혼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어요. 제발 결혼식에 와달라고, 엄마 없이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최 여사에게도 전화해서 결혼식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의 새 출발을 위해 물러서겠다고 했어요. 민주는 울면서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마지막으로 민주에게 전화했어요. 결혼해라, 엄마는 안 갈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준혁은 좋은 사람이니 잘 살라고 당부했어요. 민주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도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강한 척했어요.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텅 빈 집안에 저 혼자 앉아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도 제 마음처럼 우울한 듯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이 늦은 시간에. 문을 열었더니 강 회장의 비서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놀라 물러섰어요. 비서는 강 회장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저를 서울로 모시러 왔다고요. 강 회장의 지시라고 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비서가 강 회장의 직접적인 말을 전했어요. 서연을 설득이 아니라 강제로라도 데려오라. 그 말에 화가 났어요. 30년 전처럼 저를 통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지만 비서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님이 해야 할 일을 하시겠답니다. 서연 씨가 오지 않으면 회장님이 직접 오실 겁니다. 그 말에 멈칫했어요. 강 회장이 직접 오겠다고?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체면을 구길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비서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내일 아침 7시 회장님의 헬리콥터가 자갈치 시장 근처 헬기장에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서연 씨를 데리러요. 헬리콥터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서는 명함을 건네고 떠났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 회장이었습니다.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7시 헬기장으로 와. 민주의 결혼식에 함께 가자.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하지만 최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나타난다면 민주와 준혁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민주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어요. 첫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던 모습, 발표회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뛰어오던 모습, 그 모든 순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딸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결혼식에도 제가 있어야 했어요. 결심했습니다. 한복을 꺼내 입기 시작했어요. 민주가 좋아하는 연보라색 한복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려는 순간 문득 궁금해졌어요. 강 회장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 30년간 숨어 있다가 왜 지금? 어쩌면 그도 저처럼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딸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만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것이 옳은 결정일까? 민주는 기뻐할까? 최 여사의 반응은 어떨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어머니로서 당연한 권리였어요. 헬기장에 도착했을 때 강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어요. 다가가자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 손을 잡았어요. 30년 만의 화해. 아니, 화해라기보다는 딸을 위한 일시적인 동맹이라고 해야 할까요? 헬리콥터 앞에 서서 서울 방향을 바라봤어요. 민주가 기다리고 있을 그곳으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물었어요. 준비됐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리콥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민주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용기는 낼 수 있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헬리콥터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아래로 부산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30년간 저를 품어준 이 도시, 이제 잠시 떠나 딸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어쩌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새벽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장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정돈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비록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함께하고 싶었어요.
시장은 이미 활기찼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좌판에 앉아 고등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물고기 비늘을 스치는 소리가 익숙하게 들렸어요. 30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이 일이 저를 지탱해 주었고 민주를 키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오늘딸 결혼식인데 왜 여기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가볍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가장 중요한 날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서연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강 회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비서도 보였어요. 그들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서울로 가야 한다고. 주변 상인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이런 일은 자갈치 시장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그리고 시장 아줌마. 이상한 조합이었어요. 망설였습니다. 정말 가야 할까? 최 여사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는 분이 오시면 회사 이미지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더 강하게 떠오른 것은 민주의 얼굴이었어요. 울면서 엄마 없는 결혼식은 안 해요라고 말하던 그 모습. 결심했어요. 앞치마를 벗고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시장 사람들의 응원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민주를 사랑하는지,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헬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도 될까? 민주는 기뻐할까? 최 여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 그것은 저의 권리이자 의무였어요. 헬리콥터에 오르기 전 잠시 주저했습니다. 강 회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의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미 서울로 먼저 갔다고. 그리고 결혼식장에서도 저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민주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적어도 그는 민주의 감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헬리콥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것이었어요. 공기 중에 떠있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부산의 전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이 도시, 이제 잠시 떠나 딸의 새로운 출발을 지켜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비행 중에 비서가 작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새 한복이 들어있었어요. 분홍색 고급 명주 한복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준비한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제가 딸 앞에 당당하게 서길 원했나 봐요. 헬리콥터는 서울 근교의 리조트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비서의 설명으로 결혼식은 리조트 야외 가든에서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다시 정돈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딸을 위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리조트가 가까워지자 결혼식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의자들이 가득한 야외 가든, 꽃으로 장식된 아치, 레드 카펫이 깔린 길.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주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헬리콥터는 결혼식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착륙했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저 혼자의 시간이라고. 강 회장의 지시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리조트 직원이 저를 결혼식장으로 안내할 거라고 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헬리콥터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리조트 직원을 따라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멀리서 보니 결혼식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객들은 모두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주와 준혁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주의 표정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보였어요. 엄마가 없는 이 순간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부탁했어요. 헬리콥터를 다시 띄워 결혼식장 위로 날아달라고.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강 회장의 지시라고 하자 곧 이해한 듯 했습니다. 무전기로 조종사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저는 다시 헬리콥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식장 바로 위로 날 것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딸을 위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천천히 결혼식장 위로 올라갔어요.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래에서 하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민주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헬리콥터는 결혼식장 옆 잔디밭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고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은 저의 모습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주의 얼굴이 보였어요. 놀라움, 기쁨, 그리고 감동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최 여사의 표정도 보였습니다. 당황한 듯 했지만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기도 했어요. 레드카펫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한 어머니였으니까요. 30년간 딸을 혼자 키운 자랑스러운 어머니. 민주 앞에 섰을 때 말했어요. 딸 결혼식에 엄마가 빠지는 법은 없죠. 민주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몰랐다고, 알았더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 민주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최 여사와는 달랐죠. 최 여사도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미안함, 당혹감, 그리고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저를 판단한 것,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것,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날은 민주의 날이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며 대답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오늘은 민주의 행복만 생각하고 싶다고.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 듯 했어요. 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민주의 곁에 서서 함께 했어요. 딸의 손을 잡고 그녀가 준혁과 맹세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다니. 멀리서 강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식장 가장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우리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미소만 지을 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민주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 마음은 이해했습니다. 민주가 부케를 던질 때 저는 웃으며 지켜봤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의 용기에 감동한 듯 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딸은 언제나 저를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을. 제가 시장 아줌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부심이었다는 것을. 피로연 도중 준혁의 친구들이 다가왔어요. 민주의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고 했어요. 30년간 혼자 딸을 키운 이야기,
자갈치 시장에서의 삶,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곳에서도 저는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으니까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강 회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다른 하객들과 이야기하느라 우리를 보지 못했어요. 강 회장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오늘 와줘서, 그리고 30년 동안 민주를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함께 딸의 행복을 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강 회장은 다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민주와 준혁, 그리고 저였으니까요. 민주가 다시 제 곁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 미소를 위해 30년을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생각했어요. 이제 민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지만 우리의 연결은 영원할 거라고. 엄마,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민주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의 모든 걱정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딸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어머니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와 준혁은 신혼여행을 위해 준비해야 했어요.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꼭 부산에 내려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리조트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딸의 가장 중요한 날에 함께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제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어서.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별과 같은 별들이었지만 오늘은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저의 마음처럼. 다시 헬리콥터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가슴에는 따뜻한 기억이 가득했어요. 민주의 웃는 얼굴, 하객들의 존경 어린 시선, 그리고 제 자신이 느낀 당당함. 내일 다시 자갈치 시장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전히 고등어를 손질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기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는 확신. 저는 자랑스러운 어머니이자 딸을 훌륭하게 키워낸 당당한 여성이었으니까요. 헬리콥터가 부산에 가까워질 때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민주는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저에게도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있다고. 그 날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저에게 달려 있었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이 할머니를 비롯한 상인들이 반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됐냐고, 민주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시장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판사의 어머니이자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여성이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3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서연과 지금의 서연.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딸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주는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고 저 역시 제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할 테니까요.